최근 들어 마약은 사회적 문제이자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까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병원 약사들도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를 오늘 병원 약사회 정경주 부회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약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그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어떤 계기로 진행을 하시게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사회 문제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약류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들의 오남용 사건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요. 2022년에 그래서 본회하고 식약처가 함께 주요 오남용 마약류 사용 현황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의사 수나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비암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약 오남용 원인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으로 제도적 요인이 이제 가장 높게 평가가 되었고, 또 실무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실제 마약류 업무량이 어떤지 파악해보고 마약관리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안전한 마약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연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선 연구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내용이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연구를 하시게 된 핵심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핵심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한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 내 마약류 업무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얼만큼 인력이 좀 들어가게 되는지, 투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수가로 마약류 관리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투입된 인력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과 향정이 사실 관리 절차도 다르고 법적 규제도 굉장히 다른데 저희가 마약류 관리료라는 수가로 공통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약 향정 또 일반 의약품 이렇게 그 업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가치 점수로 현행 수가 체계에서 얼마나 이게 좀 보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마약류라는 표현에는 안에는 마약도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사님들이 하시는 업무는 좀 부담감도 다르고 종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마약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마약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되는 기한도 향정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또 마약은 1년 번호라는 것을 같이 보고해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약이 그 생산될 때 새겨진 1년 번호를 뭐 구입이든 조제든 투약이든 또 반납이든 다 그 1년 번호와 함께 보고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또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마약이 사고가 났을 때 더 행정 처분도 무겁기 때문인데요. 행정 처분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 마약 재고와 그다음에 이제 서류상의 재고,
수가 한 개라도 차이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행정처분이 마약류 취급 업무 3개월 정지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마약류 취급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는 거는 사실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가 계속 관리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네, 다양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혹시 어떤 정책들이 조금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책들이 새로 생기면 결국에는 업무 부담을 느끼는 거는 약사님들인데 어떤 부담으로 또 연결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2019년부터 이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마약류에 대한 취급 보고를 이제 모든 보고를 실시하게 되면서 그 보고 데이터는 연간 1억 건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2020년부터는 식약처가 이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내놓았고, 처방을 하실 때 그런 기준에 잘 부합이 되게끔 처방을 하도록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그 펜타닐 처방을 받는 환자가 마약류를 이전에 투약했었는지를 꼭 조회를 해보도록 의무화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약 10에서 12%는 마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과 관련한 수가는 사실 너무 미미해서 마약류 관리료라는 한 항목으로 이제 수가가 있는데, 이 수가는 입원 환자가 1인당 1당 240원, 외래 환자는 방문당 160원밖에 없습니다. 조제 수가는 일반 약품 조제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마약과 관련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수가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나 이제 복잡성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마약이 들어올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 그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가 보상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마약하고 향정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절차나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그 마약류 관리료로 이제 저희가 수가 한 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약류 업무에 투입되는 약사 인건비의 한 9% 정도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에서 마약과 향정을 분리하고 마약 수가를 더 가산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수가 보상 정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약을 조제할 때 확실히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더 절차도 복잡하고 또 분리돼서 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제와 관련된 수가는 전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주사 마약은 저희가 일반 주사제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마약류도 전혀 조제에 대한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사 마약은 보관이나 조제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잔여 마약류가 필수적으로 남게 됩니다. 환자의 몸무게나 또 이제 진정 치료의 단계에 따라서 용량이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기 업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전혀 조제와 관련된 수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약사 전체 인력의 10%에서 12%가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9%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건 진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 마약과 향정 조제하는 데 들어가는 뭐 정신적, 육체적 그런 스트레스 또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일반 의약품과 상대 같이 비교를 좀 해보았는데, 일반 의약품 수가 보상을
대비해서 마약과 향정은 그 수가 보상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가 나왔고, 일본만 해도 약품을 조제 및 복약지도 하는 약이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 수가지도 가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이상의 그 가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수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이제 의료기관에서 근데 이제 마약류 관리를 하고 계시는 책임자분들, 책임 약사님들이 지정이 돼 있지 않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마약법상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자 지정에 대한 문구만 있을 뿐이지 어떤 규모에서 어떤 수의 마약류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그 기준이 이제 정원 법정 인력 기준이 있는데, 그 법정 인력 기준은 사실상 그 조제를 하기 위한 최소 인력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약 관리를 지금 저희가 투입되는 인력의 약 10%가 마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 취급 현황이 이제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다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취급하는 양에 따른 좀 아니면 환자 수에 따른 좀 차별화된 지정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그 처방의가 4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마약법상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인도 만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면 굳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이나 혹은 환자의 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 지정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겠네요. 이제 사실은 처방 의사 수랑은 실제 업무량이랑은 크게 관계가 정비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데는 더 많을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어떤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은 그 실제 업무량, 처방량, 환자량, 환자 수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되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필수 인력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 지정한 약사들에 대한 그 권한도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만 이런 건지 해외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도 이제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7년에 미 연방 정부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의료용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행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고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 소위 PDMP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 PDMP는 사실 급격하게 이게 모든 주로 확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조한 사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각 주의 연방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도입하고, 또 약사에게도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사에도 수가를 이제 좀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미 전역에 확대를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 PDMP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마약류 안전 사용에 소정의 이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이렇게 마약류 의약품 관련해서 모니터링 관리 강화를 하는 거는 같은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작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시스템만 해도 현재는 이제 펜타닐만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마약으로 확장이
확장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K-NAS라는 통합 감시 시스템도 오픈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또 해야 되는 일도 계속 많아지게 되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봐야 되고, 마약 사용도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기관 내에 이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또 마약성 진통제 뭐 적정 사용이라든지 또 사용 관리, 또 중독 환자의 뭐 식별과 치료,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마약류 관련 중재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국가의 정책과 같이 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그 의료기관 내 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점이나 네. 제도적 필요성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네. 느끼기에 이게 제일 가장 절실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도 많고, 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수가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수가 가산이 마약에 대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생겨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독립적인 위원회 등이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병원 약사의 차원에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국회나 정부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남은 계획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언급했던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는 사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윤 위원실, 서영석 위원실 등과 같이 병원 약사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중에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 필수 배치 또는 마약류 수가 가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좀 많은 얘기들을, 이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들을 많이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DP 인터뷰에서는 한국병원약사의 정경주 부회장님 모시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